자, 전 세계에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서요. 글로벌 시장에 좀 깊이 있는 분석,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결과를 보니까 해프닝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땐 굉장히 놀라웠던 소식 바로 에이펙 칠레 정상회담이 취소됐다는 소식이었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칠레가요? 네. 남미에선 유일하게 국가 신용 등급이 A예요. 다른 그래요? 데는 BB, BB 플러스 뭐 이러는데, 네네. 근데 이런 가장 신용도 좋은 나라가 지금 이런 50원을 지하철 요금을 네, 그러니까요. 올렸다는 이유로 지금 이런 소요가 나고 수백 명이 다치고 이러는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네네. 칠레처럼 괜찮게 운영한다는 나라조차도 네. 굉장히 약한 충격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보이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가장 그 남미에서의 이 화약고는 아르헨티나죠. 네,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 이 칠레 사태가 어떤 도화선이 되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두 가지 회의를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에이펙과 네. 유엔 기후협약 12월에 예정돼 있었던. 예. 그럼 이제 행사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때 해야 될 일들 몇 가지가 지금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미중, 네. 그다음에 한일, 한중 네. 이런 등등이 뒤로 연기되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입장만 봤을 때는 이제 아셈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건 언제인가요? 그건 이제 31일부터 이제 11월 초까지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일어날 일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다시 해야 되고 사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남미를 가면서 사실 멕시코하고 네. 이 방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하여튼 지금 스케줄이 엉망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가장 글로벌하게는 미중 무역 전쟁의 그 합의문에 사인하는 부분들이 네네.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칠레에서 만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칠레에서 못 만난다고 하니까 폭스뉴스에서는 네. 폭스뉴스에서는 중국 측에서 마카오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고 또 로이터였었나요? 거기서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어쨌든 시간표대로 진행은 할 거야라고 하면서 좀 안정시키는 모습이었었는데 사인을 어디서 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진짜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경제 이 현상의 중심에 미중 무역 전쟁의 그런 이 발전된 합의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어디든지 갈 것 같고요. 사실 대통령 정상끼리 만나는 거가 안 된다면 네. 이제 실무급들이 이제 만나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사건이 나면요.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만 저는 무조건 트럼프 트위터부터 봐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방송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마디 던질 줄 알았는데 네네. 최근에 올린 건 군견 사진 그게 마지막으로 해서 끝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게 이제 톤을 정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현재 상황이 모든 결정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렇죠. 툭 던지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트위터 계속 좀 많이 봐주시면 좀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이제 딴 거 안 보려고 네. 팔로우를 그거 딱 하나만 해놨습니다. 6,300만 중에 하나시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게 지금 가장 최신 나왔던 그렇죠. 그 마지막 트윗. 그 이후에 지금 반응이 없어서 정말 그 이후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반응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근데 이게 그 칠레의 이런 사태가 단순히 그냥 칠레 하나의 국가의 사태가 아니라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신흥국 리스크가 커졌다고 많이 언론에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지금 신흥국 포션이 사실 선진국 포션보다 훨씬 커졌거든요. 다 합치면요. 예, 합치면 그러고 지금 성장세를 보이는 건 신흥국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경제 침체에 또 다른 뭐 방해 요소가 신흥국부터 나오고요. 신흥국이 나오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채 문제가 이거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세계 경제 위기가 모든 게 부채에서 나왔고요. 가계부채, 기업부채에 의거했던 게 과거 두 차례 위기인데 네. 이번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번 부채 사태는 국가부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부채하면 또 남미가 그렇죠. 이 하얗고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뭐 IMF 총재도 이제 바뀌고 이러는데 제일 첫 번째 지금 자기의 우선순위 1번이 아르헨티나를 어떻게 이제 뭐 구제금융을 해주냐 네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각 정부의 여력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이 최저 수준에 와 있는 상태에서 네네. 터지면 이 불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뭐 이라크,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지금 홍콩, 여기 칠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위 사태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측면들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금리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한 대로 네. 했고 일단은 굉장히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런 우리가 나누는데 이번에 진짜로 부엉이파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네. 파월이 한 것 같고요. 두 가지가 눈에 띄었죠. 목표 범위의 적정한 경로를 평가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내리질 않고 관망을 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세 차례 연속해서 내린 거에 대한 효과를 꼭 체크를 한 다음에 가겠다. 이것은 우리가 두 번이나 겪은 적 있죠. 1995년, 1998년. 네. 그때 세 차례 내리면서 굉장히 성장세 둔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따라서 그 효과를 지금 파월 의장은 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뭐 적절히 행동하겠다. 요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서 네네. 금리 인하는 이제. 최대로 빨라야 내년 2월 정도에 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시간이 벌었어요. 네. 어느 나라든지 지금 벌으면서 그 안에 적절한 정부적 이 공조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뭐 바뀐 이 세계은행 또는 무슨 IMF 총재 뭐 여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4개월 정도 지금 주어진 부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이때 뭔가 이제 어떤 정말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고 재정도 사용하고 투자도 하고 해갖고 이 경기를 빨리빨리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4개월 동안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FOMC가 금리 결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가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금리가 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 이제 저희는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이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로 해서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네네.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외국 자본들의 빠져나간다는 유출이었는데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실효 금리 하한이 네. 0.75에서 1이었기 때문에 거기 너무 근접해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내는 방법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과연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내년도 이제 슈퍼 예산을 쓰면서 네.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될 텐데 국채를 발행한다는 자체가 이 구축 효과를 형성하면서 실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네. 그렇다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네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관건으로 좀 들어왔고요.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금리를 또 미국에서 내려주니 조금 뭐 안도에 뭐 최근에 지금 금리 인하도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런 맞추는 동조화에 대해서는 점수를 조금 더 얻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융시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반대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내려주고 완화적인 기조를 그래도 보여주면서
경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다면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면서 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양측이 다 다 가네요. 있죠.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 환율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내림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뭐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든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럼 더 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고민들은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미국과 같이 정책의 여력을 조금 남겨두는 부분들 사실 이거는 요번에도 이 투표 성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네, 이번에도 그렇죠. 두 표가 반대표가 나왔다는 네. 것은 그 사람들의 회의 내용들을 보면 정책 여력을 좀 아껴서 이제 평가를 하고서 그렇죠. 가야 된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금리에서 좀 평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에 수포 예산에 대한 조금 어떤 수정적인 부분, 방법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급하게 지금 토의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 안 해주셔서 그 다시 한번, 환율로 이것은 뭐 굉장히 뭐 결정이 시간이 날것 같다. 가까이 할 것 같고요.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질문에 답이 다 있었어요. 이거는 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스탠스를 정부에서 갖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그 금리에 대한 내용까지 대체로 이야기를 다 끝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